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중동의 불길이 삼킨 공장, 그리고 그 너머의 포식자들.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납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범죄의 설계도를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기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의성을 이용해 교묘하게 덫을 놓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어떤 가짜 서류로 눈을 속이는지, 그리고 수사관은 그 껍데기를 어떻게 벗겨내는지 소설 형식을 빌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박 대표님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픽션을 구성했습니다. 제1장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의 침묵. 2026년 4월에 김포 고망리공단. 평소라면 폴리프로필렌 PP 알갱이들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경쾌한 마찰음과 사출기가 내뱉는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했을 한결 폴리머의 공장 안은 기괴할 정도로 적막했다. 먼지만이 뿌옇게 쌓여가는 기계들 사이로 박만석 대표의 깊은 한숨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벌써 며칠째 공장 사무실 소파에서 골마 터진 잠을 청하고 있었다. 씻지 못한 몸에서는 땀 냄새와 짙은 담배 냄새가 섞여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도 꿈속에서는 붉은 화염이 치솟는 중동의 유전지대가 나타났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을 타전하고 있었고, 그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마느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에게 그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릴 포장재 원료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급등은 곧바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그마저도 돈을 싸들고 가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대표님, 대기업 S사에서 온 독촉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품 못 맞추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록 취소하겠답니다. 격리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공장이 멈추면 자신의 생계도 막막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 대표는 마른 세수를 하며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다. 직원이 20명이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80명이 넘는 입들이 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계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숱한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만큼은 눈앞이 캄캄했다. 전국의 창고란 창고는 다 뒤져봤어. 그런데 다들 자기네 쓸 물량도 없대. 도대체 어디서 물건을 구하란 말이야? 박 대표의 절규는 공허한 공장 천장을 울리고 사라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공장들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기에 그의 소외감과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그때였다.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중동 전쟁 대비 대기업 어사직 수입 잔량 PP 100톤 긴급 방출. 현물 확인 가능. 즉시 납품 가능. 선착순 마감. 그것은 지옥에서 내려온 거미줄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었을까? 박 대표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 제2장 포식자의 등장과 치밀한 연극. 아, 한결폴리머 박 대표님이시죠? 소문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대기업 유통망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하는 부천 소재 무역 상사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지적이었다. 스스로를 강 실장이라 소개한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표의 조급함을 느긋하게 즐기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오후 2시, 부천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박 대표는 강 실장을 만났다. 강 실장은 짙은 감색 정장에 잘 닦인 구두, 그리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곁에는 과묵한 인상의 수행원 2명이 배석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강 실장은 명함을 건네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 은근히 과시했다. 박 대표님, 저희도 사정이 급합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가가 분 단위로 뛰고 있어요. 원래 이 물량은 대형 가전업체로 가기로 예약된 거였는데 그쪽에서 자금 결제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현금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닥 생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오는 사람이 임자죠. 강 실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대기업 엘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납품 계약서, 국세청 직인이 찍힌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갓 발행된 듯한 수십 장의 세금 계산서 사본이었다. 서류상의 숫자와 날짜들은 박 대표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 보세요. 저희 사업장 주소랑 물류창고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홈택스 들어가서 이 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요즘 세상에 서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살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였지만 원자재난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성은 마비되어 있었다. 강 실장이 보여준 서류의 질감, 직인의 모양,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은 박 대표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무엇보다 당장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이 망한다는 공포심이 그의 판단력을 압도했다. 지금 바로 결제하시면 내일 아침 8시에 트럭 5대가 대표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접 상차하는 사진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죠. 단 아시죠? 이런 귀한 물량은 선입금이 원칙입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강 실장은 박 대표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다. 그의 수행원이 전화를 받는 척하며 옆에서 거들었다. 예, 이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업체 대표님이랑 미팅 중이라. 예.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연극은 치밀했다. 박 대표는 결국 무너졌다. 4,300만 원. 그것은 공장의 마지막 예비비이자 직원들의 다음 달 월급이었다. 하지만 지금 물건을 못 만들면 월급은커녕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이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마지막 남은 예비비 전액을 강 실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그는 외면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제3장 사라진 유령들과 멈춰버린 시간. 다음날 아침 7시 박 대표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트럭을 기다렸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도 잊었다. 8시, 9시, 그리고 10시.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기다리던 트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단 입구 쪽에서 큰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 대표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하지만 모두 다른 공장으로 가는 차들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왔다. 수행원들의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속이 헐렁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제 서류에서 보았던 부천의 사무실 주소로 차를 몰았다.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렸다. 주소지에 도착한 박 대표는 망연자실했다. 그곳은 번듯한 무역 상사가 아니라 하루 빌려 쓰는 공유 오피스였다. 사무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강 실장이요? 어제 오후에 잠깐 회의실 빌려 쓰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계약 끝나고 바로 퇴실하셨어요. 연락처도 선불폰이라 저희도 알 길이 없네요. 박 대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공유 오피스 직원의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미친 듯이 서류에 적힌 물류 창고로 달려갔다. 인천 항구 근처의 거대한 창고 단지. 하지만 그곳의 관리인은 낯선 서류를 보며 코방귀를 뀌었다. 아저씨, 이거 가짜예요. 우리 창고는 이런 양식 안 써요. 그리고 이 사업자 번호 조회해보나 마나 폐업한 지 1년도 넘은 유령 회사일걸요?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창고 앞 공터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4,300만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20명 직원의 생존권이자 지난 30년간 박 대표가 일궈온 삶의 무게였다. 중동의 전쟁터에서 날아온 불꽃이 그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린 순간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쥐어뜯었다. 입에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제사장 수사관의 직관 마이너스 냄새나는 설계도를 파헤치다. 나는 검찰 수사관으로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파헤쳐온 경험을 지닌 형사 전문 법무사다. 나는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 펼치면서 아주 익숙하고 불쾌한 악취를 맡았다. 그것은 절박한 인간을 제물로 삼는 포식자들의 냄새였다. 수사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의 설계도를 해부해보자면 이는 결코 단순한 단독 범행이 아니다.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조직적 사기 범죄다. 그들은 우선 사회적 재난을 이용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시시각적 변수를 끌어들여 범행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로, 지금처럼 전쟁이 터졌을 때는 원자재로 종목만 바꿀 뿐 그 수법은 동일하다. 인간의 공포와 절박함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둘째, 신뢰의 시각화다.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속이지 않았다. 포토샵을 이용해 정교하게 위조된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기업 명의의 납품 계약서까지 제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눈앞의 증거에 압도되어 이성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다.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서류들의 진본 여부다. 국세청 홈택스의 승인 번호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실제 발급 일시와 거래 내역의 매칭을 확인하면 금세 꼬리가 잡힌다. 셋째, 조직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자금 세탁이다. 바람을 잡는 사람, 서류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 대표가 입금한 4,300만 원은 입금 5분 만에 서울 종로와 명동의 은행 지점 3곳에서 분산 인출되었다. 이른바 대포 통장과 인출체계의 조직적 움직임이다. 내가 수사관 시절 이런 사건을 맡았다면 가장 먼저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의 병행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피의자들이 카페에서 사용한 공용 와이파이의 IP 주소, CCTV에 찍힌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 그리고 무엇보다 입금된 돈이 어느 지점에서 현금화되었는지가 관찰 포인트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는 단순히 돈을 뺏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경제 질서와 공신력을 흔드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국가경제라는 유기체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제5장 법리적 해부 마이너스 혐의 입증을 위한 송곳 같은 분석. 피의자들은 대개 이렇게 항변한다. 정말 물건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지 공급망이 막혔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경영상의 과실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편취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이다. 그들이 쳐놓은 방어막을 송곳처럼 뚫어야 한다.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피의자들은 3가지 큰 죄목을 안게 된다. 첫째, 형법 제347조 사기죄다. 단순히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끌어냈다. 특히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편취의 범위가 명백하다. 둘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다. 대기업의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위조한 것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여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셋째,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사기로 가로챈 돈을 대포 통장으로 세탁하여 인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의 흐름이다. 그들이 받은 대금이 원자재 구입에 쓰였는지 아니면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를 확인하여 기망의 의사를 입증해 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나는 사건을 의뢰받을 때 의뢰인들에게 늘 강조한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은 수사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가 적힌 통장 내역과 날짜가 찍힌 대화 기록만이 당신의 무기를 대신합니다. 라고 말이다. 특히 납품 거래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세금 계산서의 승인 번호를 대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만약 피의자가 잡혔을 때 그들이 돈이 없다고 반럽할 것에 대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재산 동결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나 추징 보전 신청은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들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대한 희망과 신뢰였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제6장 추적과 검거 마이너스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마주하다. 부천원미경찰서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강 실장이라 불리던 피의자 B씨를 포함한 4명의 일당이 검거되었다. 그들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원자재 사기를 기획하던 중이었다. 검거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허탈한 표정으로 순순히 수갑을 찼다. 검거 현장에서는 수백 장의 위조 서류 양식과 수십 대의 대포폰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사용한 노트북에는 전국 공단 업체들의 명단과 각 기업의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인감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사업이라 칭하며 치밀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경찰서 조사실 대조실에서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강 실장을 보았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의 범죄자만 남아있었다. 강 실장은 조사관 앞에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수사관님, 저도 억울합니다. 중간에서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빼돌린 거라고요. 저도 사기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수사팀이 이미 그가 위조 서류를 출력한 PC방의 IP 주소와 그가 돈을 인출하던 순간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32년의 경험은 내게 말해준다. 사기꾼들의 눈물은 악어의 그것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의 변명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어본 낡아빠진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제7장 다시 흐르는 김포의 새벽 마이너스 상처는 단단해진 근육이 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난 후 박 대표의 공장을 다시 찾았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고 반가운 소음이 들려왔다. 차갑게 식어있던 사출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피피 알갱이들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마찰음. 공장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박 대표의 삶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비록 사기당한 4,300만 원 중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그는 다시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월급을 유예해주고 고통을 분담해주며 버텨준 덕분이었다. 박 대표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법무사님, 그때 그 사기꾼들 원자재가 아니라 제 자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려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압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세상에 없다는 걸요. 박 대표는 이제 계약 전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경영이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법이라는 방패를 갖추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서류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다. 법률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선량한 이들의 삶과 노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32년 9개월의 시간은 내게 그 방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방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경험과 지식을 바칠 것이다. 김포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박 대표의 공장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 차가움을 녹이고 있었다.